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점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보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윤리학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경우에는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래서 도덕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추론의 규칙을 검토한다 라고 했으니 그렇죠. 메타윤리학의 입장입니다. 잘 정리하셨을 거고요. 반면 나는요. 윤리학의 문제들을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해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주력한다라고 했으니 실천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하겠다. 물론 여기에 규범이라는 말을 빼도 괜찮습니다. 그럼 두 윤리학을 두고 1번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1. 가. 도덕 현상을 가치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기술 윤리학적인 성격이네요. 그러면 가에 대한 서술로 맞지 않습니다. 2. 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 이건 역시도 가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나.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렇죠. 위에서 말한 의미 분석하고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면서 이루어지는 메타윤리학적인 성격이네요. 네, 메타윤리학적인 성격 위에다 쓸게요. 따라서 3번 선택지는 나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선택지.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양한 윤리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해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규범 윤리학적인 성격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4번이 정진술로 정답입니다. 그럼 5번 가와 나를 엮었을 때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하겠죠. 특히나 이론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까운데 가의 경우에는 그런 류의 도덕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가와 나를 엮었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서 1번 정답 4번이다 정리하고 윤리학의 분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동서양의 윤리 중에서 이렇게 문제 상황에 조언 문학으로 잘 출제가 되는데 제시문을 보면서 이 사상가가 누구인가 판단할 때 도덕성은 행위에 의지의 자율과 맺는 관계로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가 된다. 칸트네요. 칸트가 생각했을 때 이 선의지를 따르고 정언명령에 맞으며 의무 혹은 의무,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과 같은 칸트의 입장에서 진정 도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이 한 문장, 두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을 보지요. 평소 함께 식사하던 친구가 급식실에 늦게 도착한 A에게 자신의 앞에 서라고 권했어. 야, 여기 서. 그래서 A는 새치기를 해야 되나? 질서를 지켜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칸트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조언해 줄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답을 먼저 직진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행위들 중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선택해. 그래서 그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진정으로 옳다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이 칸트 선생님의 대답으로는 가장 적절한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인정받을 수 있니? 중용에 따르는 행동을 하도록 해. 마음에 이끄는 행동을 하기로 해.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올 것을 따르도록 해. 라고 하는 것은 칸트 선생님 입장에선 진정 도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쾌락, 5번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의 이야기는 결과를 고려하고 있죠.
5번 같은 경우가 뭐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줄 것에 가깝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넓게 결과를 고려하는 행위보다는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된다. 또 마음이 이끄는 행위보다는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또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중용에 따르는 것, 그렇다면 그 상황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보다는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볼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냐라고 물어보더라도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보다는 도덕 법칙과 일치하느냐,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됐느냐. 그래서 뭐니 해도 이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무로부터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입장에서 가장 딱 떨어지는 정답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3과 죽음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중에 동양사상가 두 사상가이겠고요. 갑번을 보시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어쩌다가 세상을 떠나는 건 순리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나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어.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분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초월해라 라는 단서를 이 부분에서 찾아내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도가적인 관점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자의 관점일 것이다 라고 정리되셨을 거예요. 장자의 양생주, 현해, 그러니까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풀려남.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에 대해서 고락, 또 슬픔, 기쁨이라고 하고 분별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는 도가적인, 장자적인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1, 2번 선택지 먼저 판단해 볼게요. 1번 선택지를 가보시면 죽음을 거부하면서 도덕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진수류입니다. 왜?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순리라면 그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죽음을 거부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갑의 제시문으로도 혹은 장자의 개념을 동원하더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도덕을 실천하는 삶,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규범적인 그런 도덕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육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어울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앞부분에서 먼저 죽음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갑의 입장과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정리됐습니다. 그럼 2번 선지, 삶과 죽음, 낮과 밤처럼 순환하는 거야. 초연해야지. 분별적인 사고하는 거, 분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부터 초연해지자. 그러니 2번이 정진술로 정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을 제시문 가겠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원하는 것, 의시 있기에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 또한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싫은 것, 불의가 있기에 환란으로 죽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찾아내셨나요? 그러면 이러한 의 혹은 인의를 추구한다라는 점에서는 이거 유교적인 관점이겠구나 캐치해내셨나요? 그럼 잘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맹자의 사생취의, 우리 개념부터 몇 번 언급하면서 공부했었죠? 그럼 맹자의 관점에서 고자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불이하다면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을의 입장을 유교로 정리하고 선번선지 직진해 볼게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받지 않도록 열반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반을 추구하고 있는 불교적인 관점이겠구나라고 정리되셨을 거고, 그러면 유교, 을에는 매치되지 않는다. 잘하셨죠? 그럼 4번. 삶과 죽음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접근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삶과 죽음에 대한 차별을 벗어나고 동등하게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을보다는 갑과 같은 혹은 도가적인 사유에 가깝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을과 같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삶과 죽음을 생각했을 때 구차한 삶보다는 의로운 죽음,
또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도의 예를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한 점들을 따져보면 4번에 있는 문장이 유교, 맹자에 적절하게 들어맞진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 선택지 확인해 볼게요. 삶과 죽음은 슬퍼하거나 기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문장으로 보자면 갑의 입장으로는 적절성이 있죠.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죽음에 대해서 애도, 그러니까 슬퍼하기 때문에 그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를 인정하기도 하고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 무엇보다 을에게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갑과 을로 엮었을 때 더더욱 정진술이 될 수 없다라고 빼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답 2번. 잘하셨습니다. 그럼 4번 가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자, 이 토론의 핵심 쟁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요.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갑이 말합니다. 이걸 받아서 을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결합한 안면 인식을 했을 때에는 난 반대다. 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갑이 그렇지 않다.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냐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선택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잘 파악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 부분, 갑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선택지 잠깐 연결시킬까요? 2번에서처럼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가? 둘 다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갑의 이 부분에서는 침해할 수 있지만 그걸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 하나 빼주시면 훨씬 더 수월해졌을 것 같고요. 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건 테러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인정해요. 결국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판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발해선 안 됩니다입니다. 그럼 토론의 핵심 쟁점은 안면인식 기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옳으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서처럼 안면인식 기술에 고도화된 인공지능 결합을 허용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OX로 나뉘어질 수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에서처럼 전면금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둘 다 고민하고 있었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또 한 사람이 한 점도 있었고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은 일상생활에 도움 주는 것이고 테러 예방에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역시 같이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5번이 토론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잘 찾으셨을 거예요. 잘하셨고요. 5번 문항 가겠습니다.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내고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예전에 기출 평가원 문항에서 한동안 출제되던 형식이에요. 오랜만에 부활한 문항인데요. 이 문제를 풀 때 관건은 이거죠. 발문 잘 보세요. 기억에 대한 반론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잘 풀었겠지만 기억에 대한 반론이기 때문에 기억 자체를 골라주시면 안 돼요. 아마 기억 자체를 골랐으면 내가 뭐 잘못 풀었나 보다 라는 느낌이 바로 오셨을 겁니다. 자, 제가 거꾸로 설명드렸는데 처음부터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가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영구적으로 변형된 유전 형질을 태어날 자녀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그래서 허용돼서는 안 된다. 라고 가가 정리하고 있고 이것을 나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자, 대전제가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소전제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텐데 지금 기억에 이야기한 것이 5번 선지 그대로예요.
태어날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러니 기억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기억 자체를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에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용될 수는 없다. 두 번째,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를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다. 고가의 치료비로 유전자 치료 기회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은요. 오히려 이 부분, 기억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 이야기되는 다른 이 기억의 반론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4번 선택지를 잘 보시면 태어날 자녀는 자신의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동의할 거야. 그러니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이야기하자면 4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의 5문제를 모두 해결했어요. 아마 상대적으로는 좀 수월하게 풀었을 수 있고 4번과 5번 같은 거에 의외로 나 좀 시간이 걸렸다. 의외로 실수 포인트가 있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페이지 클리어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6번부터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과학, 기술, 그것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갑은 기술은 행복과 불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중립적이다. 라고 하는 핵심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럼 갑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바라보는 야스퍼스 입장이다. 정리 잘 되죠? 단 문제 풀 때는 과학기술 자체는 그런데 그것의 활용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거. 그럼 을 가겠습니다.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간에 우리는 기술에 붙들려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바뀌어집니다. 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관점이 잘 정리가 됐죠. 잘 출제되던 구도인데 의외로 이 선택지에서 좀 고민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허한 힘이다 했어요. 맞네요. 과학기술 자체는요.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거든요. 수단이기 때문에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허한 힘으로서 하는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번이 정진술로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 한번 따져볼까요? 이 갑, 기술의 활용 방안은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1번에서 이야기한 건 기술 자체. 제시문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 기술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는요. 이렇게요. 다만 2번 선택지처럼 그것을 활용할 때에는 인간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갑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겠다. 3번 을. 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위험성이 있다라고 분명 말하고는 있으나 선택지처럼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가 아니고 오히려 이걸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분명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내용에 근거해 봤을 때 3번 선택지의 이 부분이 하이데거에게 오진술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줬겠죠. 4번 을.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없다라고 진술했으니 맞지 않다. 5번 갑과 을을 함께 엮었을 때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 기술 그 자체는 분명 선도 악도 아닌 것이다.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갑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5번 진술해저처럼 갑을 엮었을 때 이 진술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라고 또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윤리에 관련된 문항 이렇게 정리했어요. 잘하셨어요. 7번 갑니다. 담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시문을 읽고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고
그 논의를 봤을 때 아, 이건 싱어가 아니고 롤스구나 적고 바로 선택지 판단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해오던 패턴이 많았다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제시문의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히 뜯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연결시켜야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이 문제 잘 푸셨을 수도 있고 오늘 이 문제 풀 때 나 좀 어려웠다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더 실력을 탄탄하게 다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선택지로도 나왔었던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문장, 이때 시민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불복종이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시민불복종이라 부르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지난해 6월 모평의 선택지에서 적용된 부분이죠. 이것도 우리가 개념으로 확인을 하고 기출도 학습을 했어요. 마지막,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될 강력한 이유가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이한 모든 법이 아니라 그 불의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잘 체크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걸 두고 선택지 하나하나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냐. 자,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순서대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1번은 맞는 진술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가 입으로 녹여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서 한번 그 정확한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다수의 집단이 동시에 시민불복종을 시행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극심한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고 체제를 파멸로 이끌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은요, 해당 기출문항이나 연관된 그 문항들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의 근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지가 좀 낯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왔었던 문항의 근거, 개념들, 또 로이스의 정확한 그 워딩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극심한 무질서를 초래하고 체제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시민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말하는 그 부분에서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렇죠. 그러니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맞는 판단이구나 라고 선택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1번이 일단 정진술이에요.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2번부터 가볼게요.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접근해 볼 때 일단 시민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 부분을 개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불의한 사회여서 그러한 경우에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심각하게 불의한 사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러니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적절하진 않겠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에서 풀어왔었던 개념들 한번 또
가져와서 좀 재확인을 해보면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도 다소 불이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 삼지 않죠. 그러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2번을 X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3번 갑니다. 안정적인 체제, 거의 정의로운 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냐? 아니죠. 처벌이 일어나고 그러한 처벌을 감수하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시민불복종이죠. 안정적인 체제니까 처벌이 일어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체제, 거의 정의로운 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고 거기에 처벌을 감수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공적 정의관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 4번,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아니죠.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 그러한 절차를 따랐더라도 굉장히 불이한, 심각하게 불이한 부분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일부의 불이한 법에 대해서 그 법의 한정에서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테니까요. 그래서 X입니다. 5번,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정치행위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정치적인 원칙,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도되고 정당화된다라는 점에서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행위다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 의사표현이고 정치적 행위일 수 있으나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것, 다수결의 원칙 자체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이 제정되었더라도 그 안에 심각한 불의를 갖고 있는 그 일부의 심각하게 불이한 법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는 거겠죠. 그것을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서 판단해 볼 것이고요. 그러니 정의의 원칙과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 그것에 기반해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 지도되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롤스 정답 1번이에요. 자, 지난 6월 모평과 또 비교해 봤을 때 또 다른 우리가 또 이런 점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일 거야. 이런 걸 잘 보완해서 수능에 또 좋은 결과 만들어 보자고요. 자, 8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발문에서 가나 사상이라고 했으니 사상가를 특정 짓지 않더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는 있겠고 제시문과 선택지의 구성을 보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와 윤리 단원에서 의식주 중에서도 음식에 대해서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나올 때 유교, 불교, 아리스토텔레스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재밌는 건 가번이죠. 도가라고 짚어보셨나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을 없애지 말아야 된다. 자연적인 것,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 각자의 고유한 본성에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사람은 소, 양, 돼지 등의 고기를 먹지만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어. 그러니 각자의 고유한 속성에 따라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 근데 우리가 뭐가 바른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맞는 건가요? 라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현상 세계에서 뭐가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건 그건 상대적인 것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자꾸만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오히려 무지한 거, 제대로 모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적인 것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포인트는 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분별적인 관점을 초월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번은 도가라고 문제를 푸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테고 장자의 제물론 부분 또
설결이라는 사람이 왕예라는 현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물이 다 똑같다, 사물이 같다라고 하는 이 경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고 도가적인 진리를 캐치하셨다면 문제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재밌었죠? 그럼 나번 가볼게요.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말아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해서 유교적인 입장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군자는 음식의 빛깔이 나쁜 거, 제대로 요리되지 않은 거, 제철 음식 아닌 거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또한 음식을 자른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도, 간에 맞지 않아도 먹지 않았다. 그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자면 3번을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바로 연결이 되져요. 음식의 상태를 고려해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태를 고려하는 것은 인격 수양의 일환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먹는 행위 역시도 인격 수양의 일환으로서 그 과정으로서 여기고 행동한다라는 것이 정진술입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거꾸로 가서 판단해 보면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는 것은 자, 여기에 뭐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과도한 거냐 적절한 거냐 이런 류의 척도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음식에 대한 욕구 자체를 제거해서 심지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거나 자연의 관점에서 분별지를 초월하여 판단할 것을 보는 것은 맞겠지만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의 메시지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2번, 적절한 음식을 섭취해서 뭐 그래요.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건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중요한 우리 삶에서의 중요한 욕구이고 행위일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다움과 의로움의 실현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가의 입장은 인간다움과 의라고 하는 이런 의와 같은 규범적인 도덕, 규범적인 판단, 사회 제도에 기반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초월해서 그 분별을 떠나서 판단하는 것, 자연의 경지에서 오히려 만물이 일치하는 경지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경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다움과 의로움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가적인 입장에서는 그 지향점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육체적 생명의 보존에 국한된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3번에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음식을 먹는 행위를 인격 수양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의 보존에 국한해서 보지는 않겠다라고 서로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네요. 그럼 5번 갑니다.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2번 선지 설명하면서 규범적인 도덕에 의한 판단을 초월하는 것에 오히려 가는 가깝다라고 했죠. 그걸 그대로 가져와 보니 가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무엇이 올바르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도의 관점에서, 자연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지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의 관점이어서 5번에서처럼 가와 나로 엮은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빼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딥하게 들어가서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셨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덧붙여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재미있는 문항이었습니다. 9번 가보겠습니다. 가벌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자, 법, 사형, 형벌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교정적 정인데? 라고 단언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교정적 정의 문항은 항상 삼원형 비판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네? 라고 하면서 조금 부담이 덜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네 라고 생각할 그런 선택지들이 있었죠. 자, 그걸 저랑 지금 같이 해결해 봐요. 갑,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이거 베카리아 이야기하면서 자, 이 문장 자체도 한번 눈여겨봅시다 했었는데 제시문으로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있다. 베카리아다. 또 역시 그런 베카리아는 이 사회계약의 이론뿐만 아니라 유용성의 측면에서도 형벌 혹은 사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까지 동원해서 정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라고 칸트가 베카리아 경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칸트가 베카리아 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이런 왜곡인 것 같다 라고 비판하면서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쓰고 갑시다. 행해지는 것이고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이 이루어진다면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되겠죠. 따라서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자, 이런 키워드들에서 칸트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개념을 되짚으면서 얘기하는 건 우리 수능도 대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 소중한 제시문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꼭 이렇게 상기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럼 베카리아와 칸트, 교정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붙었어요. 그럼 기억본부터 가보겠습니다.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맞아. 범죄 억제력은 지속도에서 나온다. 지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거 맞아. 라고 하는 순간 아마 문제 다 풀고 나서 뭐야?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잘못 풀었나? 내가 개념이 잘못됐나? 값을 잘못 봤나?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물음표 쳤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베카리아는 형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유용성, 범죄 억제력에 대해서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겠죠. 이때 형벌의 강도도 일정 부분 범죄 억제력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고 지속도라고 하는 척도도 범죄 억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강도도 범죄 억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속도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단 강도와 지속도 측면에서 무엇이 더 큰 영향을 주느냐? 어떤 것이 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형벌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지속도 부분이라고 그랬죠. 부등호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러니 자, 우리 생유너들이 지금 개념을 모르는 거 전혀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말고요. 다시 한 번만 차분히 짚어봐요. 제가 지금 한 얘기에서 하셨을 거예요. 형벌의 강도도 지속도도 범죄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도가 아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정진술이 아니에요. 기억번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강도가 아니고 지속도라고 했던 그 개념 뭐죠? 라고 한다면 무엇이 더 영향을 주느냐, 유용한 형벌로서 무엇이 더 중요한 척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비교해 본다면 지속도가 지속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주는 것, 그 억제력을 주는 걸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강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답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을 이렇게 빼내는 걸 1단계로 잘 밟아갔으면 좋고요. 거꾸로 갔을 수도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개념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선택지 보면서 찬찬히 따져보는 훈련을 하면 돼요. 그럼 니은번 가볼게요. 종신노역형. 그렇죠. 베카리아가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인 형벌이다. 왜? 지속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자, 그것이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라고 했어요. 시민들한테 더 큰 공포를 준다? 맞는 얘기예요. 자, 왜 종신노역형이 더 유용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했냐면 바로 이 니은 문장 때문이에요. 그 니은 문장을 제가 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정확한 워딩을 위해서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역형은 수용자보다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준다. 구경꾼은 수용자가 당하는 불행한 순간순간의 합산을 고려하지만 수용자는 한순간에 눈앞에 순간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 그쵸? 베카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공포를 가져다 주고 그런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진술이에요. 그럼 디귿번.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라고 했어요. 칸트에게 갔을 때 형벌이 범죄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오히려 실현시켜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풀어보면서 개념들이 머리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 필요악이냐라고 한 부분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인지 한번 볼게요. 칸트가 봤을 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응보로서 동등성의 원리로서 실현되는 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악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악 했을 때 그 필요하던 안 하던 뭐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악의 개념이냐라고 한다면 칸트가 생각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일 수는 없다. 일단 그거 하나에다가 보세요. 우리가 벤담과 같은 입장에서 이 필요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 벤담의 논리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나? 벤담은 쾌락주의적 행복론 따르고 있고 고통은 악이다라고 하는 기본 명제가 있죠. 그러니 형벌을 받는 사람이 고통이 유발될 것이고 그것은 악이지만 그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거나 범죄자를 교화시켜 준다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필요악의 개념으로 공리주의에서는 그 악보다 필요, 유용성, 효과가 더 클 때에는 조건부적으로 이 형벌이 인정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럴 때 필요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해서 판단될 수 있겠지만 칸트의 입장에서는 응보를 실현하는 것,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필요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디귿번을 빼낼 수 있겠습니다. 리을번,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만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는데요. 갑의 입장에서도 긍정하겠어요. 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도 했거니와 사형이라고 하는 만약에 형벌 자체로 보자면요. 형벌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계속 썼죠. 범죄 예방 효과와 같은 사회적 이익과 같은 유용성을 산출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본보기로 집행한다. 더구나 사형을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볼 겁니다.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한다? 아니요. 사형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겁니다. 이런 제시문의 구성과 선택지들이 다 그런 연관성, 정합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거 부당하냐? 칸트도 부당하다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 리을번은 갑과 을을 함께 엮었을 때 맞는 진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진술로 정답이 되겠어요. 정답은 이렇게 3번 체크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사고력,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죠. 훈련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10번 가볼게요. 가의 가불변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름으로 표현할 때 A부터 T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읽는들은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9번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10번에 와서도 또 한 번 트레이닝 해야 되는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갑을 병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건 우리 잘 할 테니까 신속하게 가볼까요? 갑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동물과 식물을 말하고 있고 고유한 선을 얘기하고 있으니 테일러. 을은 대주윤리는 인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으로 변화시킨다. 중요한 것,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레오폴드는 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세요.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전일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 동물학대가 인간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전적으로 종차별주의적 입장이야. 우리가 동물학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들도 센티언스, 쾌고감수 능력, 이익관심이 있기 때문이야.
그 유정성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보는 싱어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테일러, 레오폴드 이름을 다 써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되도록 다 쓰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어봤어요. 세 사람의 조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요. 자, 바로 선택지로 이렇게 가서 문제 푸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기억번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가 어디까지냐를 물어보고 있겠고요. 니은번은요. 가치 부분. 그러고 보니 디귿에서 우월한 존재냐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런 가치의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얘기겠어요. 그리고 자연 자체의 선은 개체의 선. 그러니 니은에서 개체의 이야기와 생명 공동체 얘기가 나왔고요. 리을에서도 개체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자연 자체가 나왔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니 이 짧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이 선택지 안에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 이 문항이 나한테 묻는 중요한 요소는 도덕적 지위와 가치 문제에다가 개체와 전일론의 관점. 자, 여기다 하나 쓸게요. 개체론적인 관점과 전일론적인 관점의 그 큰 구분점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억번부터 가볼게요.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생명을 지닌 존재에 갑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의 선을 갖고 있는,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식물과 같은 존재들, 혹은 병이 말하는 유정성을 가진, 간단히 쓸게요. 쾌구감 숙력과 이익관심을 갖고 있는 유정성을 갖고 있는 동물과 같은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모두 생명을 지닌 존재죠. 물론 인간도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포함될 수 있겠고 이성을 지닌 생명을 지닌 존재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조합 안에는 그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식물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동물. 테일러와 싱어의 범주에서 보자면요.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 존재를 판단할 때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한 선을 가진 존재들로서 생명을 지닌 존재여야 되니까 지닐 수 없다라는 말에 예스할 것이고, 싱어는 센티언스, 유정성, 쾌구가심 능력, 이익관심을 가진 존재, 그런 동물, 생명을 지닌 동물이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라고 말할 테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그러니 갑만의 입장이냐라고 한다면 갑만의 입장은 아니어서 기억번은 제외할 수 있겠다. 1차적 판단. 자, 그럼 니은번 또 가겠습니다.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개체와 생명 공동체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생명중심주의자인 테일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명을 지닌 존재들 사이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생명 지닌 존재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척도는 생명 공동체 자체랑 개체를 생각해 보자면 생명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생명을 지닌 개체는 도덕적 지위를 지녀요. 그러니 테일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명을 지닌 개체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그렇지 않은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존재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할 순 없겠다. 테일러 예스예요. 그럼 싱어 한번 가볼까요? 기억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개체 중에서 쾌고감 숙력, 이익관심과 센티언스를 갖고 있는 그런 개체랑 생명 공동체랑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없겠죠. 왜?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니까. 생명 공동체는 그렇다 볼 수 없으니까. 싱어도 예스죠. 그럼 중요한 건요. 레오폴드를 판단해보는 게 이 선택지에서는 의미가 있어서요. 레오폴드는요.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레오폴드의 관점에서 생명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안전성과 신민성, 그 전체의 균형이 중요하게 생각되죠. 물론 그 안에 있는 개체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가중치를 두고 생각해 보자면 개체와 생명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생각해 보자면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가치 면에서 가중치를 비교해보자면. 그러니 레오폴드 입장에서도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에 레오폴드도 예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을만의 입장이냐라고 할 때 빼주겠지만 을의 입장으로 맞지만 나머지의 선택지에서도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게 작용되는 문제네요. 아, 좋아요. 그럼 이제 디귿번 가보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C번.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테일러와 레오폴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식물이라는 존재에 비해서 봤을 때 테일러는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목적론과 삶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나 다른 존재를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이 본질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고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분명 말하고 있죠.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공동체 전체를 물론 레오폴드가 얘기하고 있지만 식물이라는 존재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 전체의 균형 안에서 고찰할 테니까. 그러니 디귿번 맞는 진술, 리을번. 자연 자체의 선은 개체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자연 자체, 생명 공동체 자체의 선을 위해서 개체의 희생이 정당화되냐? 그럴 순 없다. 자연 자체의 선이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순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개체론자. 테일러와 싱어가 예스라고 할 것이고 을의 경우에는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자연 자체의 선이 아까 니은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중 측면에서 봤을 때 생명 공동체 자체, 자연 자체 그것에 좀 우선순위를 두면서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리을번도 맞는 진술이다. 정답은 디귿과 정답은요. 맞죠. 디귿과 리을이 들어간 3번. 요 두 선택지가 들어간 3번이 정답이 돼요. 잘하셨어요. 많은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9번, 10번 연달아 풀었고 두 번째 페이지 잘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11번 가볼까요? 갑을 사상가라고 했는데요. 이 사상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상선약수 이야기하면서 겸허와 부쟁의 덕을 이야기하는 노자적인 관점이다. 도가의 입장에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두 단의 갈대 중 하나를 치우면 다른 하나도 넘어지듯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인연생기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불교 혹은 석가모니의 관점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두 조합에서 선택지 기억번 갑니다. 인의의 강조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도가적인 관점에서는 무위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 말하자면요. 오히려 상덕이 될 수 있겠는데 최상의 덕이죠. 그런데 인의를 강조하면서 사회 제도와 규범, 그러니까 우주자연의 순리가 아닌 인간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나 제도를 따르는 건 어찌 보면 하덕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도가가 강조하는 부분. 니은번 을.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실체를 찾아야 된다. 땡.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무상한 세계 맞지만 고정불변한 실체라는 것이 없으므로 니은번 빼겠습니다. 디귿번. 집착과 번뇌의 제거를 위한 수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불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정진술. 리을번. 갑과 을을 엮었을 때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갑의 경우에도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도와 무의자연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편견, 선입견, 지식, 언어, 제도, 규범 등으로 선과 악, 옳고 그름, 미추, 선악, 미추, 12선악, 미추 등을 분별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에 가깝지 않다라고 할 거예요. 또 을의 입장에서도 이것과 저것이 굉장히 서로 다른 것, 분별적인 것으로, 차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리에 가깝지 않다라고 보겠죠. 왜? 이것과 저것은 오히려 인연생기, 연기법에 의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 둘을 분별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가깝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 갑과 을을 함께 엮었을 때 정진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11번 정답은 그래서요. 자, 4번 기억, 디귿, 리을 들어가는 문제 뽑아주시면 되죠. 잘하셨습니다. 12번 갈게요. 다음 가상편지를 쓴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거든요. 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생명과 윤리 단원에서 사랑의 기술 이야기하는 에리 프롬이겠어요. 그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가상 편지의 입장으로 쭉 정리를 해봤을 때요. 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여기서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각자의 고립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이 두 부분에서 잠깐 선택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4번 수동적 감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지금 능동적인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1번에서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영속적인 감정이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1번도 충분한 진술은 아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참된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아내는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제시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어요. 단지 적절한 사랑의 대상을 찾기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건 아니야. 좋은 대상을 고르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는 것과 같아. 그러니 2번 선택지도 맞지 않는 입장이에요. 또 3번. 참된 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상대방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고유한 그 특성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것이죠. 내 관점에서 이해해주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3번 적절하지 않겠고요. 5번이요. 참된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잖아요. 학습과 노력으로 개발되는 기술입니다. 삶의 기술처럼요. 5번이 정진술이고요.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 마치 삶의 기술처럼 이건 역시 배우고 터득해야 된다 라고 보는 노력하고 개발되는 기술이다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13번 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국가 권위의 정당성 부분에서 사회계약론자인 것도 잘 파악하셨을 거고 그 사회계약론자 중에서 로크인 것도 잘 파악하셨을 거예요. 지난 6월에는 홉스로 이 세 가지 선택지가 꾸려져서 우리가 재밌게 풀었는데 이번엔 로크로 세 가지 선택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선택지 바로 가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꼭 짚어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연법의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 수중에 양도한다. 로크의 단서, 명시적 동의는 그들의 공통된 법률의 지배를 둠으로써 사회의 안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포함된다. 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로크가 맞구나라고 잘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요. 첫 번째 문장을 근거로 디귿번을 조금 더 연결시켜서 판단해 볼까요? 자연 상태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자연 상태에서 분쟁이 공통된 자연법의 부재 때문에 발생할까요? 아니요. 여기요. 자연 상태에서요. 자연법에 따라 사람들은 각자 판단하고 집행하죠. 그 권한을 사회 상태에 들어오면서 포기하고 이렇게 양도하는 거죠. 사회 상태에 들어오면서. 그러니 여러분들 개념으로 다 생각했었던 것들이요.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더 정교하게 반복을 해본다면 자,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집행을 해. 근데 다만 인간들의 이성의 능력도 불완전하고 각자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완전하게 안정된 상태라고 평화로운 상태라고는 할 수 없고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했었던 그런 개념들을 총동원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 자연 상태에서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드렸고 그건 자연법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지금 설명을 드렸고 개념 동원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근거로 해서 또 판단해 보는 것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럼 니은번 거꾸로 갈게요.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그쵸? 이렇게 양도해서 이권을 분립해서 만들어 놨을 때 만약 입법부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지 못했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럼 기억번.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 있을 수 있죠. 로크 입장에서는 일부 자연권의 양도.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권, 재산권, 자연권 같은 것들. 그러면 그러한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죠. 왜요? 시민의 권리잖아요. 사회 상태에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 상태를 협의하고 이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각자 판단하고 집행했던 그 권한을 포기하고 이렇게 양도해서 국가와 사회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에 양도되지 않은 나의 권리를 이 안에서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죠. 시민의 권리죠. 그러니 국가와 사회 안에 있는 시민의 권리죠. 자연 상태에 있는 자연인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국가 상태 안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것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기억권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14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제시문과 선택지의 구성을 보니 직업윤리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번이 얘기하는 것은 직분에 대한 분별과 예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역할에 따른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회를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유교 사상과 순자적인 관점입니다. 을은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되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해야 되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환되지 말아야 된다. 플라톤입니다. 순자와 플라톤을 두고 봤을 때 기억 갑.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된다. 이거 우리 훈련 많이 했었죠.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능력과 덕이 출중한 그 군주가 모든 직분에 통달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업의 원리라고 쓸게요. 사회적인 분업의 원리와 상충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직분에 통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능력과 덕에 있어서 충실하면 되겠죠. 그러니 기억번은 빼주는 거. 니은번. 사회 구성원의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해요. 나누는 것도 맞고 그 기준이 있는 것도 맞아요. 기준에 의해서 나눠야죠.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죠. 각자의 능력과 덕을 헤아려서 예에 따라서 분별합니다. 그러니 니은 맞는 표현. 디귿번.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그것이 조화로운 것이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죠? 리을번.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네. 순자, 분업의 원리 수용하고 있는 관점 맞고 플라톤의 입장에서도 역시 그 직분을 구별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리을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14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3점을 딱 받으면 기분 좋죠. 15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부터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나올 게 나왔죠? 분배적 정의, 롤스하고 노직이 나왔어요. 항상 나오던 그 중요한 사상가의 입장인데 둘 다 주어가 차등의 원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갑이 얘기하는 차등의 원칙은 뭐냐? 이거 나왔어요. 사회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차등의 원칙.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었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각자의 자질을 사용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서 풀었었던 것, 그러면서 롤스의 그 정확한 워딩도 살펴보면서 했던 것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최소 수혜자들에게도 이익이 되게끔 한다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부를 갖도록 장려되기도 한다.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선택지 잠깐 옮겨가도 될까요? 이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기요. 지금 여기가 롤스고 을이 노직이라고 했을 때 더 큰 재능의 소유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을 돕고 차등의 원칙이 실현돼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돼.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장려되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 차등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으로 최소 수혜자에게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능을 가진 사람,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은번은 롤스에게서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 선지죠. 그러면 기역번 또 디귿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가? 자, 요걸 제가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봤을 때에는 절차적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절차를 잘 따른다면 그 절차가 정의롭다면 그것에 따른 분배의 결과도 정의로운 거죠. 그 절차가 정의롭다면 공정한 절차를 따랐을 때 그 분배의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의로운 것이고 평등하더라도 정의로운 것. 여기서의 방점은 정의의 원칙을 잘 따랐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절차적인 측면, 정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있는가? 또 하나. 작년 수능에 나왔었던 롤스의 제시문과 선택지에 기반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의 원칙에 기반해서 봤을 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사회 구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작용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면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롤스가 말하고 있었죠. 자, 그런 점들도 동원해서 두 가지의 접근법에 의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니은, 디귿 선택지는 롤스에게서 맞는 진술입니다. 예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노직이 들어간 상태의 판단이 남았으니까 제시문 빽해 볼게요. 을,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하죠.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과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는 그 개인에게 있어. 노직이 얘기합니다. 그럼 노직의 관점까지 겹쳐서 기역번을 출발해야 되니까 A,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롤스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나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권한 자체는 기본권적인 자유로서 제1원칙에 의하여 평등하게 보장하고 그 축차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실현되고 그것이 우선 보장하고 그 이후에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과세정책이나 조세정책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과세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노직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국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과세. 그것이 노직의 입장에서 보자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과세 정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노직에게서 아니오로 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번을 빼주는 거. 이렇게요. 이제 우리 리을로 가면 되죠.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라고 노직에게만 묻고 있는 거죠. 계약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체결돼야 되는 거 중요하겠지만 만약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안정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노직이 이야기하는 최소 국가의 역할로서 그 국가가 개입하고 강제해서 그 계약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 최소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고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도 생각해 본다면 노직에게서 ye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15번의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잘하셨습니다. 16번 갈게요. 엘리아드죠. 이번에 가상편지나 이 말풍선의 제시문을 보니 텍스트가 꽤 길어요. 그러니 그 텍스트 내에서 내용을 충실하게 다 보여주겠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반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줬는데 그런 엘리아드의 관점에서 특히나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개념이자 제시문 내에도 보여준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심지어 비종교적인 인간도 종교적 의례나 신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 인간 아닙니다. 저는 비종교적 인간입니다. 저는 그런 걸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인간, 비종교적 인간 이렇게 나눠 설명하나 비종교적인 인간조차도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성이야. 이걸 근거로 5번이요. 성스러움을 믿지 않는 인간, 비종교적 인간이라 할지라도 은연중에 종교적으로 행동합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3점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내용 한번 판단해 볼게요. 제시문과 충분히 다 연결되지만 지금 화면이 이렇게 뜨고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요것대로 빨리 여러분들 신속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1번 성스러움과 속됨, 성스러움과 세속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고 조화될 수 있는 거죠. 성의 현현에 의해서 이 현실과 세속 속에서 조화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만들어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제시문에 분명 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성스러운 존재들의 의지에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 온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긴 하나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는 성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성스러운 존재나 성스러움 그 자체가 있어요. 그것이 세속에 드러나 현현되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지 성스러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세 번째,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실제의 단 한 번 드러남으로 이루어진다. 맞지 않는 것이요. 제시문에도 그 판단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성현이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다수의 성현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것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현, 성스러움이 드러난 것들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다수의 성현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한 번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두고 정오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과 정합성을 갖고 있구나, 빼야 되겠구나 라고. 4번, 지금까지 많이 물어봐졌지만 또 항상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민하기도 했던 부분인데 봐요. 현실 속에 있는 혹은 자연 속에 있는 세속 속에 있는 돌이나 나무 그 자체는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맞지 않는 것이요. 성스러운 존재, 그 성스러움의 존재가 돌이나 나무의 현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이나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치를 갖는 것이지 돌이나 나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성스러운 존재가 바로 그 돌이나 그 나물과 같은 그 사물과 같은 그 존재 자체가 성스러운 존재라고 보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X해 줄 수 있고요. 그런 근거들이 제시문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성스러운 나무, 성스러운 돌은 정확히 그것이 성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숭배를 받는 것이다. 성스러움이 그 위에 드러나기 때문에 성현이라는 것 자체가요. 성의 현현, 성스러움의 드러남이죠. 드러나기 때문에 성스러운 존재가 그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 존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지 돌이나 나무 자체가 성스럽다. 그래서 숭배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진술이다. 이렇게 정리. 17번 갑니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17번쯤 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동양 사상의 문항들이 꽤 있죠.
그리고 이 갑과 을의 제시문뿐만 아니라 선택지의 구성을 보면 음악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문학 보면서 아, 단원과 소재를 딱 판단하기에 수월할 거예요. 그러면 사상가를 압축하는 것도 훨씬 수월한 것이 갑의 경우에는 얻은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앰을 법도로 삼는다. 이익이 중요해요. 자기 눈에 아름답고 귀에 즐겁고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옛 성왕은 귀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아서 음악을 즐기지 않았어. 그러니 음악이 귀에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즐기지 않았어. 묵가의 입장. 1번. 군자는 도를 터득함을 즐기지만 소인은 욕망의 체험을 즐겨. 도로 욕망을 통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돼. 옛 성왕은 우아한 음악을 제정해서 사람들이 즐겁기도 하면서 어지럽지 않게 해준 거야. 그러니 이 음악이 마치 도로 욕망을 통제해서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해준 거. 유교, 순자 입장 정리해 본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기억번, 분별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역, 갑, 묵가적인 입장에서는 음악이 유용하지 않다라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악이라는 개념도 적용되고 분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가의 관점에서는 분별적인 사랑, 말하자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별애를 비판하죠.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묵가의 입장에서는 별애를 비판하고 겸상애 이렇게 다 쓸게요. 겸상애, 교상리, 비악 이야기하는 게 묵가 아닙니까? 그러니 기역번 틀렸다는 거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럼 니은번 예법에 맞게 음악을 만들어서 백성의 화합을 도모해야 된다. 유교, 순자 입장에서 맞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예법에 맞게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한다라고 했으니 니은번 맞고 디귿번 군자와 소인은 신분이 달라도 음악을 더불어 향유해야 한다. 그러니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이 뭐 군자, 소인 있겠지만 도로서 욕망을 통제하듯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해서 이 사회 안에서 그 안에 질서, 분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죠. 리을번 어진 사람은 인격 도야를 위해서만 음악을 즐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순자 입장에서 보자면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하기 위한 관점까지 설명이 되는 것이겠고, 네.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진 사람은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갑이 엮여진 리을 문장은 맞지 않는 진술이죠. 니은과 디귿 들어간 3번이 정답. 잘하셨습니다. 18번 갈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원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해외 원조 부분에 굵직한 사상가 갑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인종 상관없이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에서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는 피터 싱어이겠다. 그럼 피터 싱어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과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비용 대비 혜택 분석해 보면서 원조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저 기억번 1번 직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공리의 원리의 관점에서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했어요.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도 그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도 나한테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는 내가 원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비용과 그 혜택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혜택이 더 클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익이 더 컸을 때 혜택이 더 컸을 때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 원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한데 혜택이 적다거나 원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그 일할 의욕이 상실돼서 마이너스라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원조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원조가 보편적 의무일 수는 있으나 조건부적인 판단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1번이 정진술로 정답이에요. 그럼 2번 가볼까요? 원조 결정 시 원조 주체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제가 지금 방금 말했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원조 주체 이익을 고려해야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비용 대비 혜택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3번 을. 롤슨이 제시문 가볼게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서 차단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원조의 최종 목적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선택지에 다 연결이 되는데요. 3번 을 가볼게요. 원조의 차단점 설정, 즉 이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원조가 중단되는 차단점이 설정됩니다. 그 차단점을 설정한다는 것은 원조 대상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돕는 거죠. 그래서 원조 대상이, 원조받는 그 나라가 자신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준이 되었는데도 원조를 해주겠다라는 이유로 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부권주의적인 온정주의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대상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점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논리로 설명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하는 건 원조 대상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X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4번 을. 고통받는 사회의 기본제도 개선을 위한 원조는 허용될 수 있죠. 왜요? 이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게끔 돕는 것이 원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섬세하게 설계된, 계획된 방법에 의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죠.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틀립니다. 그럼 5번. 고통받는 빈곤국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공부할 때 항상 제가 강조했었어요. 롤스에게서 판단할 때 그리고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복지 향상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확 이어지면서 이걸 자꾸 틀리더라라는 말은 이미 이제 출제가 되었었던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해 보자면 제가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의 향상이 원조의 최종 목적이냐라고 롤스한테 말했다면 복지의 수준은 서로 다 다양할 수 있고 그런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건 원조의 목표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원조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5번 선택지도 빼줘야 되고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 이 조언 문항이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칸트 나왔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갈등 소통하는 이야기에서 원효가 나왔네요. 원효의 회귀일심,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간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지극히 공정한 부처의 뜻을 토대로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융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화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해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씩 등장해요. 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상황은 학급 회장, A가 회장이에요. 축제에서 학급 부스 운영 어떻게 할까? 근데 친구들이 의견 많이 내겠죠. 사진관 하자, 오락실 하자, 분식집 하자. 서로 다른 방안을 내세워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갈등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건 좋은데 이 갈등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원효가 이야기하는 소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를 찾는 거죠. 그때 각 종파에 서로 다른 입장들이 그 자신들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가 아니라
너에게서 맞는 부분이 있고 나에게서 맞는 부분이 있으니 그걸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시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 사진관 하자는 너나 분식집 하자는 너나 각각의 입장에서 타당한 지점이 있을 거야.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 더 높은 차원에서 대승적인 조합을 이뤄볼까? 2번이 정답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1번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자신만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대승적 차원의 조화, 각자의 맞는 부분을 인정하거나 타당함을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또 3번 모든 의견을 통합할 수 없다. 의견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왜? 각자에게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조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하는 건 역시 이 화쟁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4번 다른 학급의 사례에 따라서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유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샘플링을 따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급의 사례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서 각자의 2번 더 말을 해보여요. 각자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편협한 주장이니까 친구들 다수의 동의를 기초로 판단하자. 예를 들어 재심을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융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로 그럼 다수의 입장으로 가자. 다수의 동의로 가자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입장, 뭐 다수의 입장, 다수의 입장 혹은 어느 하나의 입장으로 통합해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장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5번 사이에서 좀 고민하셨다면 2번이 가장 적절한 진술이 되겠고 5번과 같은 그런 포인트는 잘 조심해서 가려내시면 되겠다. 와,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기억부터 미음 중에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통일 문제 나왔죠? 가가 강조하는 건요.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야. 따라서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과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해야 돼. 이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어. 자, 강조하는 건 이 두 번째 줄. 4번. 북한은 우리와 함께 평화 통일을 실현해야 될 협력의 대상이야. 따라서 군사적인 경쟁보다는 활발한 남북 대화 교류, 상호 불신 해소, 통일을 이룸으로써 분단으로 일어난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돼. 아, 이게 새롭죠? 이번 문항에서 영구평화론 갈등 안 나왔네 했는데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좌표평면으로 갈게요.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Y축, 적극적 평화. 이거 연결되죠? 재밌죠? 그러고 보니 자,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 특징을 얘기할 때 지금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가 높다. 그럼 거꾸로 X 가볼게요.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적인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정도는 오히려 가가 높았고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G축에서처럼 자, X축 낮은 거 표시하고 갈게요. 남북한의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X와 G가 또 비교가 되네요. 그래서 G축도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정답은 이 좌표평준 중에서는 기억 부분.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놓을 거 없이 공들인 소중한 문항에 우리 입장에서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이 다 소중한 문항, 다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내 득점의 포인트로 만들어서 수능까지 가야 할 동력으로 열심히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수능 때까지, 그 만점까지 응원하겠고 진심으로 옆에서 같이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